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제주도 펜션, 거기에도 그와 함께 갔더라.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도 봤어. 난 이제 너와 이혼할 거야. 증거는 충분하고 변호사도 이미 만났어. 내일 법원에서 보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12해의 결혼 생활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다. 내가 고르고 내가 예약하고 우리가 함께 웃었던 제주도의 그 펜션까지 그녀는 다른 남자와 다시 밟았다. 내 손으로 걸어준 목걸이를 이제는 내가 모르는 남자의 기억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남겼다. 퇴근길이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아내 서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은 야근이라더니 갑자기 일찍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무심히 답장을 누르려다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메시지의 목록 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눈에 걸렸다. 민규. 열어보기도 전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뜻은 너무 분명했다. 오늘도 당신 품에서 잠들고 싶어. 한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아내가 야근한다던 그 밤에 누군가의 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은 이성보다 먼저 피를 식혔다. 민규, 그 이름은 예전에 한두 번 들었던 기억이 났다. 대학 동창이라며 가끔 안부 정도만 나눈다고 했었다.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숨이 걸린 사람처럼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12해 함께한 아내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고 느렸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리는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다. 국을 데우고 밥상을 차리고 익숙한 목소리로 왔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 좀 늦었네 라고 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우리는 평소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음식 맛이 어떤지, 회사 일은 어떤지,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내 머릿속은 계속 그 짧은 문장에 묶여 있었다. 숟가락을 들고 내리는 동안에도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서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겉보기엔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민규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금세 나왔다. 39살, 중견 투자회사 팀장, 결혼 경력 없음. 대학은 서린과 같은 곳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자신만만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좋은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닫았다. 그 밤 잠은 끝내 오지 않았다. 옆에서는 서린이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더 깊이 눌렀다.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일에 파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서로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탓일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직접 묻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일 뿐 최선은 아닐 것 같았다. 분노는 즉각적이지만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게임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끝내야 한다고. 인생은 체스판과 닮았다. 성급한 한 수를 두면 결국 모든 말이 무너진다. 나는 이미 판을 펴놓았다. 이제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선서리는 커피를 들고 오늘 회의 있지? 하고 물었다. 나는 큰일 하나 끝낼 거야 라고 짧게 답했다. 그 말 뒤에는 이미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민간 조사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평판이 좋고 비밀 유지에 철저한 곳,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었다. 첫 만남에서 조사관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내의 외도, 의심 정황, 증거 수집의 필요성, 그 모든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비로소 현실로 굳어졌다. 조사관은 일주일 안에 첫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팀장은 내 성과를 칭찬했고 동료들은 내 집중력에 놀라워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도착했다. 서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디자인 강의라며 외출했고 그 시간마다 강남의 한 호텔에 들어갔다. 사진에는 서린과 민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안에서 울렸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분노는 차갑게 식혀야 제대로 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나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부탁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 주 화요일 반차를 내고 회사에서 나와 서린을 멀찍이 뒤따랐다. 그녀는 늘 그렇듯 단정한 복장으로 외출했고 곧장 강남 쪽으로 향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서린이 호텔 정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심장이 짧게 멎는 느낌이었다. 2시간이 지난 뒤 문 앞에 다시 나타난 그녀 곁에는 민규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웃으며 나란히 걸어 나왔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다. 손끝이 떨렸고 핸들을 쥔 손바닥에 힘이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조사관이 보내온 추가 자료에는 더 잔인한 사실이 있었다. 민규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에 머물렀던 사진이 발견된 것이다. 그곳은 작년 우리 결혼기념일에 함께 다녀온 펜션이었다. 사진 속 서리는 내가 선물했던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 목걸이가 그녀의 목 위에서 빛나는 것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남은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 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맞이했다. 저녁 식탁에 앉은 그녀는 디자인 강의 이야기를 하며 활짝 웃었다. 나는 그 거짓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분노는 이미 식었다. 이제 남은 건 냉정한 계산뿐이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마음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변호사를 찾아가 하나씩 확인했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다. 동시에 민규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다. 그의 회사 구조, 재무 상태, 약점과 관계망까지 모두 정리했다. 체스판 위의 말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세상은 가면무도회 같다. 모두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며칠 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규를 마주쳤다. 그는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다. 서린 남편분이시죠? 반갑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미소로 답했다. 민규는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대학 시절부터 서린을 알고 있었다며 최근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거짓이 뻔했다. 나는 겉으로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자랑하듯 떠들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흥미로운 척하며 질문을 던졌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걸 털어놨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복수의 실마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며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나는 감사하다며 내 명함을 건넸다. 그는 식사 약속까지 제안하며 떠났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나는 한동안 그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 속에 넣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린에게 민규를 만났다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알게 됐어? 카페에서 우연히 봤어. 무슨 이야기 했어? 별 얘기 없었어. 그냥 인사 정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서린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다. 죄책감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내 마음은 완전히 식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다음 수를 계산했다. 이 체스판의 끝은 이미 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다. 민규와의 뜻밖의 만남은 오히려 기회를 앞당겼다. 그가 자랑하던 프로젝트가 어떤 실체를 가진 것인지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융권에 있는 지인을 통해 민규의 회사를 조사했다. 겉으로는 성장세가 가파른 중견 투자사였지만 내부에서는 불법적인 투자 유치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류상 이익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보고였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해 두었다.
때가 되면 이 사실이 민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그즈음 조사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다. 설인과 민규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고 계약서 초안까지 검토 중이었다. 더 놀라운 건 설인이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받은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와의 결혼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다. 12해의 결혼이 이렇게 계산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처는 이미 분노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나는 조사관에게 설인의 노트북 접근을 부탁했다. 윤리 따위를 따질 여유는 없었다. 며칠 후 조사관이 가져온 이메일과 메시지 자료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설인은 민규에게 그를 먼저 자극해야 해. 화를 내게 만들어야 우리가 유리해져. 라고 썼다. 이혼을 위한 연극이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각본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더 이상 그녀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했다. 이제 모든 말이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둘 다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림이 완성됐다.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수집한 증거를 차근히 정리해 보여 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끝까지 갑니다. 나는 재산 목록을 정리했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세금 문제까지 대비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었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시간뿐이었다. 한편으로는 민규의 회사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가 자랑하던 대형 프로젝트는 허위 실적을 덧씌운 가짜였다.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계약서를 조작하고 내부 인맥을 통해 자료를 돌렸다는 정황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체스판 위의 마지막 말은 그들 손으로 스스로를 베게 될 차례였다. 집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설이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냈다. 때로는 괜히 다툼을 걸며 나의 반응을 떠봤다. 나는 한마디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의도는 뻔했으니까. 내 차분함에 설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대화는 끊기고 그녀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번졌다. 결국 어느 밤 설이는 직접 말을 꺼냈다. 이제는 서로 힘들잖아.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잠시 놀란 척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그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속에서는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모든 게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 시나리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설이는 스스로 만든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인사 발표가 났다. 나는 정식으로 팀장으로 승진했다. 주변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설인도 형식적인 미소로 축하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 미소 뒤에서 마지막 술 준비하고 있었다. 이 게임의 끝은 내가 정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승진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던 날, 나는 동료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았다. 사무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오갔고 상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다. 회사에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인데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했다. 그래도 이 승진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 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직급과 안정적인 연봉은 분명 내 편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간단한 술자리가 열렸다. 오랜만에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누군가는 내 앞날을 축하했고 누군가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나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마셨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다. 신발장이 텅 빈 느낌이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는 짧은 글씨였다. 나는 그 종이를 읽고 천천히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친구 집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아마 민규의 집이겠지.
이제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서린이 없는 집은 이상하리만치 넓고 조용했다. 나는 불필요한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남은 계획을 하나씩 정리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다. 머릿속에는 서린과 민규가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또렷하게 그려졌다. 사람 사는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 상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나는 내가 선택할 길을 이미 정해두었다. 사흘 뒤 서린이 집으로 돌아왔다. 짐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린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다. 왔어. 나는 짧게 인사를 건넸다. 어디 있었어? 서린은 준비해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 집에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라도 마실래? 잠시 머뭇거리던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향하며 나는 오늘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정리했다.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서린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다. 서린은 긴장한 듯 허리를 곧게 세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널 사랑했어. 정말로. 12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민규라는 사람을 알게 된 이후로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졌더라.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어서 말했다. 내가 디자인 강에 간다고 했던 날들, 그 시간에 호텔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서린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잃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깊이 찔렀다.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제주도 펜션, 거기에도 그와 함께 갔더라.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도 봤어.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내 입으로 듣고 싶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서린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꿨다. 그래. 맞아. 민규랑 그런 사이야. 당신이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녀의 말투는 공격적이었다.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나는 입꼬리를 비튼 채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혼 준비까지 하면서 나를 배신한 거야? 외로워서? 서린은 고개를 돌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조차 변명처럼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린의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일부였다. 이건 뭐라고 할래? 의도적으로 싸움을 만들고 내가 화를 내게 해서 이혼 빌미를 만들겠다는 내 계획 말이야. 서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제야 실감한 눈빛이었다. 난 이제 너와 이혼할 거야.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증거는 충분하고 변호사도 이미 만났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이 될 거다. 서린은 자신이 민규와 짰던 각본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이해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연, 제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내일 변호사 쪽에서 서류가 갈 거야. 서린은 절망적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민규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완전히 식어 내려갔다. 그래, 그에게 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내일까지 짐을 빼. 서린은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다. 그건 서린이 아니라 민규를 향한 복수였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서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미안해.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민규의 회사, 투자금, 조작된 계약서, 모든 걸 정리해 전달했다. 이제 체스판의 말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이틀 뒤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나는 화면 속 자막에 시선을 멈췄다. M 인베스트먼트,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착수. 민규의 회사였다. 불법 투자 유치와 서류 조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익명 제보의 효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회사에 출근하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으로서의 첫날이었다. 동료들이 축하해요. 팀장님이라며 웃었지만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승진의 기쁨은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서 사라졌다. 점심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린, 만나자는 짧은 문자였다. 나는 단 한 줄만 답했다. 만날 필요 없어. 이혼 서류는 이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하고 서명해. 그녀는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감정의 무게를 덜어낼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서류는 이미 제출됐지만 서린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다. 서린 씨가 버틴다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해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민규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요즘 힘들죠?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민규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회사에 감사가 들어와서요. 주가도 폭락했어요. 전부 제 책임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버티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작게 인사하고 떠났다. 비에 젖은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 밤 오랜 친구 준호를 만났다. 대학 시절부터 내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술잔이 몇 번 오간 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말 복수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할까? 그 질문은 예상보다 깊게 박혔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냥 정의를 바로잡고 싶었어. 그들이 한 짓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뿐이야.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짧게 웃었다. 이제 상처도 무뎌졌어. 걱정 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불을 켜자 서린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 속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반쯤 남은 향수 냄새. 나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리해야 할 때였다. 이 집도, 추억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잔재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규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연 씨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었다. 서린이랑 그런 관계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회사도 망했고 서린도 절 떠났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민규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가 끊기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동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거의 끝이었다. 복수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해가는 걸 느꼈다. 이전의 나, 순진했던 나, 이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 후 아침 신문을 펼쳤다. M 인베스트먼트 자금 스탁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민규의 회사였다. 신문에는 그가 초췌한 얼굴로 검찰청에 들어가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모든 게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었다. 서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이혼 서류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법적 절차로 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날 오후 법원에 갔다.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나는 서린과 민규의 모든 증거 사진, 녹취, 이메일을 제출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법원 문을 나서자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 서린.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 한 번만.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다. 서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 손에 쥔 커피는 식어 있었다. 왔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이야? 민규와의 일은 실수였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 당신은 늘 일만 했잖아. 나 너무 외로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지? 너와 민규는 나를 이혼시키려고 계획까지 세웠잖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잠시 혼란스러웠을 때 한 생각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민규도 만나지 않아. 그의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거야? 망해가는 민규보다 팀장으로 승진한 내가 나아 보여서?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정말 너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끝났어, 서린. 우린 이미 오래전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 법원에서 보자.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이젠 늦었어. 그리고 카페를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 위에는 여전히 물빛이 번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서린을 만난 건 잘한 일이었다.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날 법정에 섰다. 서린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가 차분히 증거를 검토했다. 사진, 녹취, 이메일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을 증명했다. 서린의 어깨가 떨렸다. 판결문이 내려졌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에서 서린의 흐느낌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문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건물 벽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중얼거렸다. 끝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서린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고 재판은 짧았다. 판사는 도연의 손을 들었다. 위자료 청구 인정합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자존심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판결문을 받았다. 끝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에 속보가 떴다. M인베스트먼트 대표 민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그의 사진이 화면 한가운데 박혀 있었다. 도연은 잠시 뉴스를 응시하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모든 말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패배한 게임이었다.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한 달 후,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회사에서 가깝고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벽지, 가구, 조명 하나까지 모두 새로 바꿨다. 이전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고 도시를 바라봤다. 분주한 도로, 멀리 들리는 버스 소리, 그리고 햇살.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새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성과는 좋았고 경영진의 신뢰도 얻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퇴근 후에는 술집이 아닌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과 대화하며 웃으며 조금씩 삶의 온도를 되찾았다.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요리를 배웠다. 혼자의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 고요한 시간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민규의 재판 결과가 보도되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 도연은 그 기사를 읽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통쾌함도 이제 사라졌다. 남은 건 그저 조용한 담담한 뿐이었다. 설인의 소식은 지인을 통해 들었다.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다. 디자인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창밖을 봤다. 미움, 연민, 그리고 어디선가 스치는 그리움까지. 그러나 그 어떤 감정에도 더 이끌리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저녁에 준호와 식사를 했다. 맥주 잔을 기울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속이 텅 비더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상대방을 향한 거지 자신을 치유하진 못해. 상처는 결국 스스로 아물어야 하잖아. 그 말에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끝까지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 후 조금씩 내 속에 어둠이 옅어졌다. 1년 후 봄, 벚꽃이 피어 흩날리던 오전,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도연 씨? 고개를 들자 대학 후배 지은이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반가움에 웃었다. 지은은 여전히 명랑하고 솔직했다. 그녀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카페를 나서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음에 또 봬요. 도연 씨. 그래요. 다음엔 내가 커피 살게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웃음이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인생은 결국 계속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제야 다시 깨달았다.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기다렸어. 모든 조각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이 무릎 꿇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승리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 이제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복수가 아닌 행복을 위해.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